둔화됐습니다. 상승폭은 확실히 다 둔화됐다. 근데 이렇게 둔화를 얘기하면 마치 떨어졌나? 안 떨어졌다. 네, 상승률이 둔화됐다. 그렇죠. 상승폭이 둔화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우리가 충격요법을 주면 언제 제일 충격을 받죠? 때리기 직전이에요. 때리기 그쵸? 직전. 네. 그래서 10월 15일에 충격을 받고 네. 10월 달에 일부 반영이 됐고 그리고 11월에 온전히 반영됐죠. 그럼 12월이 되면 이제 내성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지만 반영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딱 은행권 총량 규제가 리셋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볼만할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특히 이제 통계 가지고 특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당사자시거든요. R114랑 또 막 부동산원이랑 KB랑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죠. 네, 그래서 아예 지금 뭐 정확하게 또 오셨으니까 뭐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그게 결국에 이제 조사하는 그 모수의 종류가 달라서 뭐 이렇게 나오는 차이인가요? 뭐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 크게 네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조사 시점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주에 조사된 걸 금요일에 발표하고요. 지금 KB랑 부동산원은 전주에 조사한 걸 그 금주 월요일자까지 해서 목요일에 발표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좀 다르네요. 일주일 정도 격차가 있죠.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산출하는 산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KB랑 이제 부동산원 쪽의 산식은 따로 있고 저희 쪽은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방식은 뭐냐면 입주하고 한 3개월 지나면 계속 편입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근 한 20년 동안 입주하는 단지들이 계속 편입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나중에 보면 수백만 채가 편입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전수조사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스피도 상장하면 그렇죠. 코스피 200 지수에 이렇게 지수에 반영해야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금 타기관, 부동산원, KB는 표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거 하나를 기준으로 혹은 이제 A 타입을 기준으로 B 타입을 추정하고 이런 식의 이제 대표성 있는 혹은 대표성 있는 단지로 다른 단지들을 추정하는 표본조사예요. 저희 쪽은 전수조사니까 표본 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 서울은 저희 표본이 155만 채, 네. 예, 그리고 전국은 한 1,100만 채 정도입니다. 그럼 거의 뭐 다 넣었네요. 네, 그러니까 임대 제외하고 뭐 하면은 한 1,200, 1,300만 정도가 모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전수조사 방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산식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설명드린 기준 시점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차이는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 중개사한테 의존적인 시세조사 그리고 조사원이 나가서 하는 시세조사 그리고 우리가 콜조사에서 하는 조사 여기에 대한 신뢰도에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AI 시세로 작년 1월부터 아예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방식은 사람이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매물가가 호가죠. 매물가와 기존에 이제 중개사가 입력분이 일종의 매물가죠. 그 매물가와 그리고 실거래가 두 가지의 변수들을 투입을 하고 몸통으로 편입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을 AI가 학습합니다. 해서 그 주에 시세를 산출하니까 KB와 부동산원은 아직 사람이 조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네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세 개 기관에서 나오는 주간 동향을 특징이 다르니까 다 보고 실거래가 찍히는 이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건 시세와 실거래가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실거래가가 시세 아니야? 이렇게 그럴 수 반문하시면 있죠.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딱 찍히는 스팟을 얘기하죠. 몇 층이 얼마에 거래됐다. 이걸 얘기하고 이 단지의 몇 평형이 이게 얼마다는 시세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균가죠. 평균가와 한 지점의 가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가 막 일어날 때는 비슷해요. 시세와 실거래가가. 근데 지금처럼 거래 절벽일 때는 실거래가가 시세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 이해되셨을까요? 네네. 이러고도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아마 질문은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실거래가 이후에 호가들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는데 아예 매물이 없는 단지도 있거든요. 매물이 맞아요. 아예 없는 평형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기존에 그 거래됐던 전주 가격이 있잖아요.
그게 네. 존재하죠. 그거 기반 위에 그 다음 주 시세가 나오는데 그 주변에 위치한 동일 평형, 동일 타입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면 우린 아파트 시장을 표준화된 시장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5층에서 거래돼도 6층 걸 추정할 수 있고 A 타입이 거래돼도 B 타입을 추정할 수 있죠. 그게 아파트에서는 가능합니다. 뭐 추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리고 기존 시세도 있으니까 네. 그 기반 위에서 변동이 없었으면 보합인 거고요. 근데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그 가격이 얼토당토 안 와. 그러면 변수에서 빠집니다. 네. 이상치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거니까 거래가 없을 때도 지난주 시세는 존재하니까 그러면 네. 변동이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세계 뭐 기관에서 좀 약간 시차와 뭐 이렇게 종목의 어떤 뭐 선정 뭐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추세가 비슷하게 갈 거 아닙니까? 예, 추세는 비슷하게 가고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AI 시세 도입하고 이제 문제점은 주간 단위의 변동폭이 약간 통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니 그러면 매물이 정말 나왔을 때 급매물로 나오면 갑자기 하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일견 틀린 건 아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주간에서 변동폭이 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단위의 추세가 3사가 다르면 그때부터는 이게 왜 다른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간, 분기, 반기는 추세가 거의 같다. 네. 그러니까 추세상의 문제는 뭐 3사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10, 15대책 나오고 난 뒤로 이제 뭐 한 달 넘게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좀 정리가 됐을 텐데 지금 뭐 전반적인 뭐 서울시장 그리고 아니면 뭐 경기도 이번에 같이 묶인 곳들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주간시황 쓰고 왔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바쁘긴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12월 5일이니까 네. 그 기준에서 보면 이제 11월 통계가 나왔죠. 네. 예, 무슨 얘기냐? 10, 15 대책은 10월 통계는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판 그렇죠. 매수세가 뭐 엄청 5일 동안 샀으니까. 몰렸잖아요. 네. 막 쏠려가지고 10월 통계의 3분의 2는 가짜인 거예요. 네. 10, 15 대책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10, 15 대책이 온전히 반영된 건 11월이죠. 그래서 이제 10월 대비 11월을 보는 겁니다. 보면 지금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제 서울 그게 이제 10월에 1.6%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 달에 0.75% 올랐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지역들,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도 다 지정했잖아요. 거기도 다 둔화됐습니다. 상승폭은 확실히 다 둔화됐다. 근데 이렇게 둔화를 얘기하면 마치 떨어졌나? 이런 설명이 들어가면 안 떨어졌다. 네. 상승률이 그렇죠. 둔화됐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된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네. 거래도 줄었고 상승폭도 줄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풍선 효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시와 화성 동탄을 봤어요. 거긴 상승폭이 2배에서 3배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도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집계된 11월 통계가 이제 12월로 이행되면서 잘 생각해 보실 게 우리가 충격요법을 주면 언제 제일 충격을 받죠? 때리기 직전이에요. 때리기 그쵸? 직전. 네. 그래서 10월 15일에 충격을 받고 네. 10월 달에 일부 반영이 됐고 그리고 11월에 온전히 반영됐죠? 그럼 12월이 되면 이제 내성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지만 반영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딱 은행권 총량 규제가 리셋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볼만할 겁니다. 아, 그러면 결론은 지금 약간의 뭐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었지만 뭐 한 중장기로 보면은 다시 또 약간 상승세가 또 올라가는 추세로 느껴진다. 저는 봐야 이렇게 될까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8.2 대책 했을 때 서울 전역 그리고 과천 그리고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죠. 네. 그리고 한 3년 지나니까 전 국토의 절반이 규제 지역이 됐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10, 15 대책 이후에 내년 정도 돌아보시면 수도권 일대의 상당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돼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정부 인사들 중에서는 10, 15 대책은 약간 일시적인 약간 임시 조치였기 때문에 뭐 토어제나 이런 거 풀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거로 보시는 건가요? 예, 이건 이제 정치적인 요소로서 해석해야 돼요. 그냥 어떤 그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이 지정 요건, 물가상승폭 대비 뭐 이런 요건, 청약 경쟁률 이런 그 정량적인 요건에서는 왜 써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카더라로 해제될 수도 있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정치하는 혹은 정책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10월 15일 날 발표해서 묶었는데 네. 풍선 효과도 사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광역적으로 지정했는데 그걸 12월 들어서 한두 달 지났을 때 푼다고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수요자가 어떻게 느낄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신뢰가 확 떨어지겠죠. 그럴 거면 왜 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627 대책에서 보면 6억 원 한도 규제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발표할 때 표현은 6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아. 6억 원 한도 규제면 충분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97 공급 대책 발표할 때쯤 이제 군부를 떼우죠. 규제 지역 LTV 40%, 뭐 전세도 그렇죠. 한도 제한, 뭐 이런 4억 원 한도 제한,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되냐면 627 대책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이제 15 대책이 딱 됐는데 LTV 40%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원래 DSR 때문에 네. 원하는 만큼 대출이 원래 안 나왔어요. 근데 LTV 40%를 막은 순간 DSR과 LTV가 결합하면서 원하는 한도가 더 안 나오게 되잖아요. 더 안 나오죠. 6억 원은 차치하고 사실은 4억 원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10억 원짜리 살 때 LTV 40% 규제 받으면 4억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새로 내놓은 대책이 기존에 내놨던 대책을 잡아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정책 신뢰도에 손상이 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할 때는 기존에 내가 내놨던 대책들과 일맥상통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규제 지역,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 해제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들도 사실은 지금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더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게 굉장히 아팠죠. 그렇죠. 연체 서울시가 좀 아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거 해제해서 문제가 커지면 예, 그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정은 못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해제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뭐 푼다고 할지언정 그 풀고 나서 후폭풍을 누가 책임질 건데 네.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해져 그렇죠.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누구도 결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네. 미래에 닥칠 거가 확신이 안 서거든요. 네. 이렇게 해제한 다음에 거기에 풀린 게 잠깐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수요자가. 그러면 갑자기 글로 쏠리는 문제. 네. 수요가. 그럼 거기서 또 가격이 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풀자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절대 안 묶을 각오로 풀면 모를까. 그렇죠. 풀고 나서 다시 잡으면 진짜 그거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가 한번 했죠. 그 만약에 푼다고 가정하면 예. 당연히 이제 뭐 대규모로 묶었기 때문에 소수만 풀어주는 게 정치적인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푼다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렇게 고가권이 아닌 동네, 뭐 수원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일부러 뭐 먼저 묶었다 하는 그런 네. 동네들, 이런 데들 뭐 일부 좀 풀어준다고 가정하면 그런 데로 바로 쏠릴까요? 아니면 거기는 조금 그래도 그냥 토지 안쪽으로 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갈까요? 그 쏠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출 규제할 때랑 비슷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 정도인데 네, 조금 지나면 이거보다 더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올 것 같으면 서두르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지역을 해제했어. 그럼 이제 수요자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겁니다. 네, 저게 조금 움직이면 또 지정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원래 대기하던 수요 있을 거 아니에요. 학습 효과가 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못 사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또 지정할까봐. 네, 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다시 규제받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만약에 풀었다가 다시 묶어버리면 이제는 진짜 토어제는 못 풀겠네. 이제는 정말 못 푸는 상황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남 3구는 이제 영원히 못 푼다. 네. 그런 것처럼 한번 규제를 도입했는데 규제를 하는 것 자체의 행동은 가능하나 푸는 행동은 네. 예, 누구도 쉽지 않다. 예. 그 지금 규제를 묶은 지역들도 상승세가 막 꽤 높은 지역들도 많은데 뭐 예, 분당 뭐 맞아요.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주 시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이 어떤 의미에서는 토지거래가고요 투기과열지구 새롭게 지정됐잖아요. 네. 점점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요. 더 커지고 있어요. 더 커지고 있고 광명도 지금 주간 단위로 0.4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0.4. 네, 과천은 한 0.5 가까이로 가고 한 있습니다. 20% 이상 상승률이네. 연간으로 그렇죠. 치면.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단순 월로 계산은. 보면 한 1-2% 정도 오르는데 그렇게 보면 규제한 지역도 오르고 네.
규제의 경계점에 위치한 곳은 풍선 효과를 맞이하고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진퇴양난이죠.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오르는 지역들의 어떤 이유나 뭐 공통점 같은 건 좀 뭐로 보세요? 공통점은 똘똘하냐 안 하냐입니다. 그러니까 똘똘하다의 의미는 뭐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다주택자들 규제하면서 근데 현재는 전국구 자금 수요가 똘똘한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핵심지에 쏠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이라는 건 공식적인 금융, 1금융을 해서 이제 규제를 하거나 저축은행 이런 데서 2금융에서 규제를 하는 건데 전국구 자금 수요는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가 통장에 현금이 많아서 들어오는 수요. 근데 이 핵심은 그래서 그럼 똘똘한 게 세상에 많냐의 문제겠죠. 네. 찾아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광명이 똘똘해, 금천구가 똘똘해, 구로구가 똘똘해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난 광명이 좋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도 외곽지에 해당되는 곳들은 덜어 경기권이 더 선호 지역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라고 무조건 똘똘한 지역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속가내다 보면 핵심지라는 곳들은 결국은 이 전국 단위에서 자금 수요가 들어오는 걸 커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분명히 줄었는데 나오는 물건이 거래되는 건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오려는 수요가 이렇게 우리가 차단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요만 차단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가끔은 미래 수요가 앞당기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3년 뒤에 내 집 마련해야지. 근데 똘똘한데 계속 막으면 좀 앞당겨야겠다. 이럴 수 있죠. 원래 자금이 있던 수요입니다. 반면에 원래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탈락.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매물 잠김이죠. 똘똘한 지역에 들어오려는 수요가 있는데 이 매물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동이 금지됐죠. 어떤 의미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1주택자가 팔고 가면 LTV 40%니까 쉽게 이동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똘똘한 거면 그냥 여기 계속 살자. 눌러 앉는 거죠. 매물 잠김. 수요는 미래 수요도 끌어오고 현재 수요는 일부 탈락했으나 똘똘한 거 하나를 두고 경쟁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 초과 국면이 되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매물이 많이 나올 때 이제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는데 매물 잠기고 수요도 잠겼습니다. 근데 잠기다 보니까 결과는 수요 초과일 수 있는 거죠. 거래가 안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갭 투자가 된다면은 그래 뭐 투자성만 보고 좀 일부러 전략적으로 사자 이런 게 되는데 이제는 토지에 뭐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정말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미 비싸졌더라도 좋은 동네 가서 그냥 제대로 된 거 사자. 약간 맞아요. 이런 마음도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핵심 저변은 그겁니다. 하나를 살 때 엄청 신중해야 되냐 아니냐의 문제죠. 근데 점점 더 신중함을 요구하잖아요. 하나 너 살 거야? 신중하게 살아. 대출 안 해줄 거야. 너 하나 사면 이제 세금도 중과할지 몰라. 못 옮긴다. 계속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를 살 때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똘똘한 집 한 채로 이행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매물도 잠겨 있는 이슈가 같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내년에도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집을 이제 발간하잖아요. 발간할 때 이제 내년 전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2026년을 전망할 때 2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전망할 때 공급 절벽이 키워드였습니다. 네. 근데 웬걸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절벽이 2개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절벽, 두 번째는 대출 절벽입니다. 대출을 더 안 내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 절벽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매물 잠김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죠. 정부도 안 도와주고 친인척이 도와주면 좋죠. 네. 가족이 도와주면 좋죠. 지인도 못 도와줘요. 워낙에 이제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 입자도 못 도와줘요. 네. 갭 투자가 안 차단되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알아서 틈새를 잘 돌파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뭐 특례보금자리론이다, 뭐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혹은 1금융권에서 뭐 담보가치를 좀 더 줘서, 혹은 소득 기반이 높으면 잘 쳐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일괄해서 6억 원이니까, 네. 혹은 LTV 40% 일괄해버리니까 안 도와주죠. 은행도 안 도와주고, 정부도 안 도와주고, 지인은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알아서 살아남으셔야 잘 살아. 됩니다. 각자 네. 도생이다. 그래서 내년 키워드는 이렇게 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라는 제도. 우리가 갭 투자를 차단하고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를 거주하면 집값이 잡힌다라는 전제가 저는 안 나옵니다. 네. 이유는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자,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데는 서울입니다. 전세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낮아요. 그러면 지방은 몇 프로냐? 그러니까 서울은 한 50% 됩니다. 지방은 한 70%, 80%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값을 자극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 지방이 살아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물론 이제 사용가치, 투자가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서울은 전세가율이 이미 갭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10억 원짜리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해도 5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무자본으로 이제 갭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후순위 대출도 이제 거의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전세를 찍어 누르면 그게 집값이 잡힐 수 있다라는 전제가 안 나오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혹시 이게 또 뭔가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국내에만 있잖아요. 네. 네, 해외에는 없잖아요. 그럼 해외엔 전세가 없는 거죠. 전세라는 제도가. 근데 집값이 싸냐? 이걸 보면 서울이나 네. 해외 뭐 도심지 다른 집값이나 나라 똑같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원인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이렇게 쭉 찍어 누르면서 요구하는 건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걸 찍어 누를 거야. 그래서 이걸 월세화로 이행시키죠. 근데 이 월세 값이 그러면 빠지면 같이 빠질 텐데 월세는 급등 중이죠.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옵니다. 전세가 원인 중에 하나로서 자극을 하긴 합니다. 매매를.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전세 때문은 아니다 정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좀 집값을 또 자극하는 거죠. 결국은 월세가 올라서 주거비가 늘어나면 그게 또 집값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는 원리금, 이자, 그리고 내가 월세로 집주인에게 내는 그 돈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비슷비슷해지거나 원리금 내는 게 좀 더 많이 낼 거예요. 대신 장점은 있죠. 내 집에 거주하니까 이사 비용이 안 들죠. 그렇죠. 중개보수도 추가로 들 게 없죠. 인테리어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점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장기 계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 안정성이 있으니까 뭐 교육 이런 데서도 좀 유리가 하고 직장 출퇴근할 때도 고정적이니까 유리하죠. 그런 이제 정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조금 더 그 값어치, 그러니까 원리금을 더 내더라도 월세 내는 것보단 당연히 자기 집에서 대출 이자 원리금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당분간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계속 뭐 얘기는 나왔지만 과거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약간 좀 되풀이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더 강하게 하는 느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시즌 2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같다. 거의 같다. 네, 거의 사실 뭐 달라진 도플갱어 부분 별로 없죠. 수준입니다. 도플갱어 아세요? 토호제를 근데 훨씬 강하게 한 건 조금 다르잖아요. 토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조기 대선을 했죠. 그리고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고 이재명 정부는 6월에 집권했죠. 네. 비슷하죠. 그리고 그 해 초에 연초부터 뜨겁던 환경도 비슷합니다. 그러고 내놓은 6.27 대책도 혹은 10.15 대책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8.2 대책과 굉장히 닮아 있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매물이 잠기고 그 사이에 잠깐 위축됐다가 다시 튀고 이런 흐름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각주죠. 방법론에서 조금 다른 게 있다.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노무현 시즌2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차별화를 어떻게 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차별화 포인트는 노무현 정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되는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정책을 네. 방해하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이명박 서울시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타운 개발을 막 하던 그렇죠. 때예요. 그런 거를 예. 반대했는데 정부. 자, 이거는 노무현 정부 얘기고. 자, 이제 문재인 정부로 와서 그
정책들을 하고 나서 매물이 또 잠기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대출 규제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반추 삼아서 문재인 정부는 초강력으로 시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반추 삼아서 더 초강력으로 하겠다. 더 강하게 하겠다. 네, 근데 이 구도에서 사실은 거의 도플갱어처럼 닮아 있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네. 다른 게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더 불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을 못 잡은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뭐였냐면 저금리 유동성, 코로나, 사상 최저금리, 여기에서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전 세계도 그렇게 막 꽉 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면 설명은 됩니다. 워낙 돈이 많이 풀렸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로 올 때 이제 윤석열 정부를 좀 반추해야 되는 게 지금 저금리 유동성 효과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의 문제는 뭐였는지를 일단 반추해 보면 건축비 폭등. 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건축비가 폭등하면서 공사비가 급증하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이슈인데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환율 문제도 있어서 또 물가 자극하는 요소도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되게 불리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문재인 정부는 공급이 많았습니다. 18년, 19년에 공급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급이었습니다. 준공되는 물량이. 근데 이재명 정부는 내년, 내후년 입이 아플 수준입니다. 적어요. 너무 없어요. 네. 요게 좀 다르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 임대차 2법을 위반해서 소급해서 적용하기 전까지 전월세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때요? 벌써부터 전월세 문제죠, 이슈들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불리하죠. 그래서 세 개가 불리합니다. 세 개가 불리한데 또 하나 특징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냐면 정책 신뢰도 문제. 네. 예. 최근에 이제 고위공직자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문재인 정부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정권 1년차, 2년차까지 정책 신뢰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1주택자가 자기 집을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렇죠. 네. 네. 이제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난 팔 거야. 이게 신뢰예요. 정책을 했을 때 수요자가 난 믿어. 떨어질 거야. 이제 팔 거야. 이게 정책의 효과거든요. 이게 실제 약간 올라가다가 주춤주춤해지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매물들이 나와서 거래를 해주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 아직 초기인데 벌써 신뢰도 문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구도에서 불리합니다. 네. 네, 신뢰도 저하가 벌써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저하가 오는 것들은 최대한 늦춰야죠. 보통 정권 1, 2년 차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네. 정권 정책도 잘 먹히고. 근데 지금 보면 먹히는 듯 했는데 아니었고 사실 97 공급 대책은 거의 먹힌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대책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고해성사를 자주 하러 오시는 분을 보면 네. 죄가 많은 거죠. 네. 고해성사를 해서 계속 그 회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공급도 대책이 97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12월에 공급 대책을 또 한다고 하면 공급이 진짜 문제가 크다는 걸 계속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35만 호의 그 착공 계획 그걸 이렇게 잘 이행하겠다. 3기 신도시 지금 계획들 차근차근 이행하겠다.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굳이 12월에 또 공급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기대감만 높아지잖아요. 그 말은 이제 97 대책 때 말한 거를 이제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시기이지 지금 대책이 또 나온다는 거는 97 대책이 의미가 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대책이 기존 대책을 어그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도 저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한 달 사이로 이렇게 계속 나오면 그 사이에 스텝이 꼬이는 것들이 안에서 보여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627 대책에서의 6억 원 한도가 충분하다 했는데 왜 LTV 40%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DSR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차피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데 굳이 여기서 대출 제한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 필요도 없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들 또 추가하잖아요. 그럼 그럴 필요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 대책과의 그 결부돼 있는 노선이 정확하게 일맥상통해서 가는지를 계속 점검해야겠죠. 그럼 결국에 이 집값 안정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뭐 이제 유동성도 늘어나는 걸 뭐 받아줄 그릇을 좀 넓히든지 해야 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가도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 예. 공급을 하고 싶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공공 택지 같은 것들도 분양도 안 되고 뭐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현 정부가 뭐 가만히 뭐 항복 선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이 뭐 좀 있어 보이십니까? 뭐 앞서 질문 주신 거에 이제 그 답을 하고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즌 2가 될 거냐? 네. 뭐 이미 시즌 3 수준이고요.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불리한 구도가 문재인 정부 때는 없던 거라서 네.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예,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 보통 한 10% 올랐어요. 네. 그것도 비슷해요. 지금 한 10%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한 18% 오릅니다. 근데 이제 그 18% 오를 때는 이제 저변이 넓어지면서 온기가 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용성 하다가 수용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규제들이 생기죠. 수원용인 성남.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수용성이 뭐야? 예전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곧 수용성이 또 예전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동두천도 네, 규제 그렇죠. 지역이었습니다. 뭐 마동성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표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지금 이제 시즌 2라고 한다면 내년에 예, 볼만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공급은 결국은 이제 실행 계획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에 필요한 공급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존 주택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럼 기존 주택에서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매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매물이 어떻게 쏟아져요? 예, 1주택자도 팔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도로 갑니다. 예, 무슨 얘기냐? 세금이죠. 세금과 대출 뭐 이런 걸 통해서 똘똘한 집 한 채 이슈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존 주택 쪽에서 매물들이 좀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중기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비아파트,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우리가 허물고 새로 지으면 한 6, 7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정부가 뭐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혹은 인허가를 빨리 앞당겨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1년, 2년 이내에 신축으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린벨트, 뭐 신도시, 뭐 철도위, 도로위 뭐 이런 공급 계획, 유유부지 계획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유유부지가 정부에 있다고 해도 유유부지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노원 태릉부지였잖아요. 네. 지금 공급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야. 거기도 뭐 반대가 심해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용산도 원래 유유부지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서울시장의 그런 뭔가 서울시의 그런 노선을 또 따라가야 되는 이슈가 있죠. 아까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이재명 정부도 지금 불리한 구도가 내년 지방선거 네.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까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계속 누가 방해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지금 좀 결국에 그렇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좀 다른 성향의 정당이 맞아요. 돼버리면 그러면 서로 계속 이제 서로 삐걱거리는 거죠. 그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한 방향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알력 다툼이 있게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서 그래요. 이런 거죠. 설명을 드리면 97 공급 대책 나올 때 정부의 노선은 이거였죠. 수도권 그리고 공공주도였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따로 한 달 뒤에 공급 대책을 또 내놓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착공은 똑같아요. 네. 근데 서울 중심이고 민간 주도라고 민간이 합니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 저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거 주인공 싸움하는 건가?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거 싸움하는 건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원래 협력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한다는 표현, 민간이 주도한다는 표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두 객체가 다 주도하는 겁니다. 서로 해야죠. 협력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자꾸 주인공은 공공이야, 주인공은 민간이야. 이게 논의가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따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는 정비사업 주도로 한다고 했고 이제 공공 쪽은 이제 아무래도 택지 개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노선이 좀 다르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대책들은 공공 쪽 이슈를 포함해서 정비 사업들을 조금 막는 뭐 이주비 대출 이런 것까지 한돌 막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합원
이제 양도 금지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니까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민감한 거죠 서로. 거기다가 이제 집값에 보면 이제 상관계수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량 증가인데 요즘에 이제 통화량 증가도 엄청나다. 뭐 과거보다 지금 뭐 문재인 맞아요. 정부 때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실제로 어떤 통계 자료에서 이 통화량과 상관계수 상당히 높죠. 아 맞아요. 상관성이 높고 근데 두 가지입니다. 통화량 그리고 물가. 네. 이 두 가지가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그 부동산 시장은 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 반영 속도가 빠르고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근데 이 M2라는 이 유동성 효과는 사실은 정부 그리고 GDP가 성장하면 꾸준히 올라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뜨겁다고 부동산 시장이 꼭 뜨거운 건 아닌데 경제가 꾸준히 성장세를 달리면서 M2가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도 그 부분을 시차를 두고 계속 반영합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2가 늘어나면 물가를 또 자극해요. 그러면서 물가가 반영이 되는데 물가를 반영하는 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부동산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향 안정화를 추구한다. 하향 안정화를 추구한다. 이런데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물 쪽에서 물가 반영되는 인플레이션을 약간은 둔화시킬 수는 있을 뿐인 거지. 그거 자체를 마이너스로 엮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이미 시중에 풀려 있는 그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건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인데 뭐 금리는 지금 동결 아니면 인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조차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향 안정화를 정책 노선으로 추구할 게 아니고 상승 안정화를 추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상승폭을 제어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폭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이 상승폭에 대한 것들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 하향 안정 하니까 떨어뜨리지 못하면 실패처럼 돼버리죠. 그러니까 상승폭을 줄인 것도 어쨌든 정책의 효과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향으로 전환시키려니까 이제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것들이 많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뭐냐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슈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 9에서만 하죠. 그래서 로또 분양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 7천, 8천 하잖아요. 평당. 근데 이걸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거 뭐 소용도 없네. 어차피 입주하면서 다 프리미엄 받으면서 똑같아지잖아요. 더 비싸지잖아요. 레미안 네. 원밸리의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그러면 정말 효과가 없을까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에서 해제한다. 네. 해제하면 지금 분양가가 얼마일까요? 그럼 이제 뭐 바로 시세로 붙거나 뭐 더 그렇죠. 올라가고 평당 1억 이상으로 바로 올라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양가 상한제든 지금 정부의 규제든 그 효과라는 부분들은 상승폭 제어 쪽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지. 이걸 마이너스로 전환시키는데 목표를 삼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정부가 권능이 있어서 분양가를 통제하려고 하면 사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들 다 보세요. 공공에서 분양가 책정하는데 지금 사전청약하고 본청약하는 데까지 거의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 정부도 늘어나는 공사비가 원가에 반영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다시 내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지금 뭐 한 8천 원 하는데 6천 원으로 내릴 방법이 있어요? 그거 없죠. 없죠. 다만 네. 9천 원 가는 것들을 완급 조절을 시킬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면 하향 안정화라는 의미는 우린 서민은 이렇게 받아들이죠. 지금 6억 원 하는 게 5억 원이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기다려야 돼. 예, 기다려야 돼. 아닙니다. 그렇게 되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뭐 작은 상승을 맞아요. 유도하는 게 5% 최선이다. 오를 걸 2.5%로 막고 10% 오를 걸 5% 이내에서 막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기능에 대한 물가 그리고 유동성 효과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안에서 안정화를 이루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임대차 네. 입법상에서도 5% 룰이 있잖아요. 네. 그 수준만큼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세금이나 뭐 대출 이런 걸 통해서 좀 그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좀 누를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종부세를 뭐 세율은 뭐 동결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시세가 올라가지고 종부세 한 150%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유세를 뭐 올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너 어차피 올라봐야
뭐 세금 내면 남는 것도 없어. 이 구조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매물을 좀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그 논조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네. 계속 늘려서 굳이 능력치, 그러니까 유동성, 현금성 자산이 없는데 이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까지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올리면서 퇴로는 열어줘야죠. 그래서 양도세와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확실히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보유세를 강화하고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비싼 집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크게 만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게 네. 거래 회전율은 높여주는 거죠. 회전율이 잘 되는 중에서 보유세가 부담이면 팔고 나가라 정도의 길은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존 주택 쪽에서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너네 때문이야 이런 게 있었다면 사실은 논조상에서 다주택자 비중이라는 건 그렇게 극명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주택자가 그 시장의 매물들의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그럼 핵심지 쪽에 비싼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부담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보유세가 그러면 매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 부분들 자금이 되신 분들은 조금 외곽지, 좀 덜 불편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현업에 종사하시는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선순환 되도록 만드는 구조는 세금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죠. 대출 한도와 금리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외곽지 같은 데서 내 집 마련할 때. 네. 대출 한도에서 우대를 해주거나 혹은 금리에서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 지역에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뭔가 교통비며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으나 좀 덜 불편한 지역, 완전히 이제 불편한 지역 말고 덜 불편한 지역에 가서 대출 한도와 금리적인 우대들 혹은 세금적인 우대까지 받는다면 사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들에서 수요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저도 여기에 좀 공감하는 게 최근에 한 분 저 만났는데 그분 이제 오산에 사시는데 예. 이번에 이제 잠실에 집이 한 채 있는 1주택자시거든요. 근데 거기 한 번도 살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면은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금을 뭐 10몇 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못 내겠다. 근데 그 동네에 살 마음은 없다. 자기는 여기가 너무 좋다. 근데 양도세는 지금 일반 과세 중이니까 네. 그래도 퇴로가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1주택자도 이제 가격이 이제 막 40억, 50억 하니까 이런 겁니다. 차익이 크면 클수록 네. 내는 돈이 큰 겁니다. 근데 그거를 팔기에는 너무 네.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안 되니까 네. 그냥 전세 돌리고 어떻게 네. 해보겠다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안 필요한데 들고 가시는 분들도 규제 있어요. 지역이라서 결국은 네. 토지거래가 구역이니까 네. 예, 결국은 전세 만기가 끝나면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면 직접 거주할 사람한테 매각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제 장기 보유만 하면 좀 공제를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것도 많이 줄었고 이제 뭐 실제 거주까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1주택자들한테도 공제가 너무 많다 해서 이제 1주택 그 장특공도 좀 낮추려는 그 약간 군불대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반발은 굉장히 심하겠으나 네. 시장이 하락할 때를 기억하시면 키가 1주택자한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근 한 40년, 50년 돌아보시면 금융실명제 할 때 하락하고요. 예.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때 하락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락하고 금리 인상기 때 최근 한 2, 3년 전에 하락하고 이렇잖아요. 네. 그 왜 하락하지? 딱 보면 1주택자가 팔아서입니다. 예. 1주택자가 망하거나 네. 1주택자가 이자 부담이 너무 세거나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보유세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면 1주택자도 그 지역에서 난 못 살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그때 이제 보유 부담에 의해서 쏟아지는 매물을 누군가 안 받아주면 이제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2008년 가장 근시일 내 금융위기 때를 보면 미분양이 급속도로 증가하죠.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미분양을. 그러면서 매물은 쏟아집니다. 1주택자까지 사업이 망했으니까. 근데 그걸 받아주는 수요는 난 보금자리 주택 기다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도가 딱 나오죠. 네. 파는 놈, 재고주택, 그리고 사는 놈까지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합니다. 네.
장기 침체기였죠. 2013년까지 미분양 뭐 17만 채에 보금자리 주택, 반값 주택 공급에 매수자는 하우스 푸어 문제에 뭐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사회 문제들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최근 1, 2년 사이에 그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에 의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받았잖아요. 똑같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자 부담만큼 크게 느껴진다면 네. 그러면 매물을 내놓겠죠. 그러면서 대출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들은. 그러면은 이번에 그 정부 측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들이 좀 거래세는 조금 낮춰주고 이제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맞아. 방향으로 갈 거로 보세요. 밸런스를 맞추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정치가 개입하면 이제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 감세. 네. 아니 비싼 집 그리고 주택이 여러 채네. 퇴로를 왜 열어줘야 돼?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히면 퇴로는 안 열고 네. 그냥 보유세만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족한테 좀 돌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틈새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뭐 장기 보유를 한다든지 혹은 아예 그냥 그 가액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그 경계점에서 애매하게 껴서 만들든지 공동 소유로 한다든지 뭐 이런 틈새 시장 뭐 그렇게 해서 틈새 시장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세금도 이게 분할 납부 형태들로 좀 우회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우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회로를 또 100% 차단은 못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각자의 사정 중에 특히 1주택자는 진성 실수요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장기간 30년 동안 그 집에 거주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진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세금 중과세 두드려 맞으면 이건 이제 정치적인 해석에서는 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진짜 이게 뭐 할 수만 있다면 취득세랑 양도세는 뭐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를 좀 많이 높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팔 사람들은 팔고 그 다음에 살 사람들은 사고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가 되게 해주는 게 사실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세요. 거래세 낮춰줘서 그래 양도세 완화하는 건 이해가 됐어. 근데 취득세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상관이 있냐면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 중에 이걸 파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난 다시 살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때 취득세를 신경 씁니다. 팔 때. 네. 팔면서 취득세가 중과돼 있으면 안 파는 거예요. 다시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입구와 퇴로를 그래서 동시에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파는 분들은 또 갈아타기 수요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딴 데 가서 살려면 또 취득세가 높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를 우대하는 이유들 세제적으로 좀 우대하잖아요. 그 우대하는 이유는 그건 실수요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팔고 저희 가서 다시 사고 결국은 1주택자죠.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라면은 원래 한 12월쯤에 세금 대책 하나 나올 것처럼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조용하긴 한데 맞아요. 딜레마일 거예요. 네, 세금 대책이 나와서 그걸로 뭐 내년 이제 6월 1일 종부세 부과 기준일 전에 좀 급매 나올 가능성 이런 건 좀 없을까요? 세금을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건드릴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금 못 건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못 건드리고 있고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들만 좀 반영을 하면서 늘어나는 건데 급매물이라고 하면 결국은 시세보다 저렴한 형태들로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급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나 여러 채니까 하나는 급매물로 내놓을 거야. 근데 핵심은 대부분이 지금 2017년부터 2025년 이행되는 동안 한 채로 다 수렴을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럼 팔려는 게 똘똘한 경우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주택이 한 채인데 좋은 거인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런 불만이죠. 빌라 이런 애매한 좀 내가 봐도 나 이제 갈아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지역 갈아타기엔 갭 차이가 너무 큰 건데 세금 이슈에 의해서 물건들을 내놓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강화에 대한 것들을
청사진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는 엄청 올리진 못할 테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릴 거니까 시간은 이렇게 뭐 거래세는 낮춰서 시간을 줄 테니까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이 정도가 멘트로서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 매물이 나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딱 하면 요술램프처럼 딱 하고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같은 상황과 어떤 돌아가는 뭐 판세를 봤을 때 좀 기다려가지고 사는 게 한번 타이밍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빨리 사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이거죠. 내가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네. 1주택자는 덜어 기다려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1주택을 갈아탄다라는 목적이 대부분 내게 조금 별로고 저게 좋은 건데 저쪽으로 가는데 타이밍을 놓친 케이스예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지금 저희도 이제 상담을 받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고점 대비 20% 빠져 있고요. 네. 갈아타려는 쪽은 신고가인 경우가 꽤 있어요.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쪽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걸 판다. 뭐 이런 관점인데 이 경우는 한 1, 2년 더 기다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20%못 오른 이 자산이 나중에 보면 고점은 회복할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열받아서 파는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네. 네. 결국 못 참고 그래서 저기 가서 신고가를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예,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갈아탈 때 자기 자산이 너무 재평가를 못 받고 있다 생각이 들면 뭐 좀 기다리는 것은 방법이고. 근데 이제 무주택자 관점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세 가지 절벽에 처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공급 절벽, 대출 절벽, 네. 매물 절벽입니다. 이 절벽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소득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사람은 기다려도 되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2%, 3% 오르는 걸 내가 연봉 상승률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대출상에서 계속 유리할 거라고 인지되는 사람. 이런 분들은 기다려도 됩니다. 네. 혹은 이거는 뭐 케바케인데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시드를 운용해서 몇 년 내로 두세 배로 불릴 수 있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분, 그런 분들은 기다려라. 근데 이제 애매하게 자금이 있긴 있어. 저걸 살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내 소득, 그리고 내 한도를 총합하면 지금은 내가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내년이 됐을 때 그게 인플레이션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절벽을 과연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다면 사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선은 좀 상승의 방향성에 좀 베팅을 더 무게를 둬야 되니까. 상승의 방향성 베팅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뭐 올해 수준, 확정 수준인가요? 올해 수준을 뛰어넘을 확률이 크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굳이 뭐 무주택인데 일부러 안 사는,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안 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좀 그 하나예요. 퍼센트지 오를 것 같은 그 퍼센트지를 내가 뛰어넘을 자신이 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건 이 몸테크에 의해서건 저축에 의해서건 투자에 의해서건 방법이 있다라는 분들은 기다려도 된다. 삼성전자 20만 원 간다. 뭐 이거 믿고 이제 삼성전자에 올인하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중산층 이하 서민은 네. 그게 안 돼서 중산층 이하 서민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야 될 때 제대로 행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그 관점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기에선 유효합니다. 근데 공사비가 급증하고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이 두세 배 오르고 네. 그리고 이사 비용도 두세 배 오르고 중개 보수도 계속 높아지는 이런 구도에서 그걸 바라는 것들은 요행이죠. 네. 이런 것들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거기에 심지어 뭐 거시경제 성장률도 올해보다 낮다. 내년에 뭐 1.8%도 네, 얘기 뭐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나오니까 심지어 코스피는 뭐 오늘 기준으로 보면 또 갑자기 또 뜨거워지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에 돈도 많아지고 돈도 풀리고 누군가는 또 부자가 되니까 잘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라. 저 이런 얘기신 얘기 것 하고 같아요.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주변에 부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요.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청약을 하는 1순위자는 무주택자일까요? 아닐까요? 무주택이겠죠. 예, 무주택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강남에서 목도했잖아요. 네. 예, 현금만 15억, 20억 가까이 필요한데 몇만 명 몰렸죠?
10만 명 몰렸습니다. 네. 6만에서 그러니까 두 개 단지라서 6만에서 한 10만 명 몰렸는데 그럼 이분들은 진성 실수요자면서 자금력 있는 실수요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0억 원이 되면 곱하기 2 해야 돼요. 대기 수요를. 그럼 20만 명 이상이 그 정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대기 수요 증명 방법은 없어요. 청약 수요가 진성 실수요자니까. 무주택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있어서 당해 지역에서 청약하는 겁니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 예.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사고 싶은 동네들은 막 가격 막 올라가가지고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네를 아무래도 좀 먼저 보게 되는데 그 동네는 다 올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른 좀 먼 지역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그 안에서 조금 뭐 연식이 나쁘거나 세대수 작은 거 사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상담한 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네. 제 경험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한참 이제 주택을 마련하려고 할 때 보고 있던 3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어느 지역인지까지는 거론을 안 할게요. 근데 제가 한두 달 지나니까 한 개 지역이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급등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대기하니까 두 번째 지역도 급등해 버렸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세 번째 지역, 그러니까 3순위로 놓고 봤던 지역들이 다 급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갔어. 네. 그러면 제 4의 후보지를 찾습니다. 네. 대체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4번째 대체제를 찾았고, 대체제를 찾아서 이제 그쪽에 이제 매물을 보러 갔는데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네. 한 시세보다 한 10% 정도 이상 쌌습니다. 싼데 왜 싼가 이제 구조를 따져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해외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시세를 몰라. 시세 어두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세보다 한 20% 가까이 저렴하게 사서 사자마자 수익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사자마자 한 5천에서 1억 정도가 수익인 거예요. 네네. 네, 애초에 싸게 샀으니까. 그런 게 이제 급매물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계속 지켜봐야죠. 지켜보면서 특정 시기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시세보다 과하게 싸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계약금을 쥐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건 대출 한도는 사실은 계약금 치르기 전에 은행에 문의는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 1순위부터 한 10순위까지 그냥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어떤 걸 선택할까는 원래 평상시에 본인 생활권에서 봅니다. 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급매물의 보통 기준점은 시세보다 한 20%요 사이에서 좀 저렴하게 나온 걸 얘기합니다. 근데 더러 이제 실수하는 건 1층은 원래 한 10% 저렴합니다. 동양도 원래 좀 예. 싸고. 예. 네. 그래서 저도 한때는 1층도 그래도 뭐 애들 뛰고 이런 것들에 크게 불만은 없고 이렇다고 저는 이제 봤던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파트 단지에 1층을 오갈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불편하겠다. 왜냐하면 단지 한 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1층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분리수거 할 때도 움직이고 뭐 택배 왔을 때 택배도 움직이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문 열 때마다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소음도 좀 많다. 뭐 그런 네. 뭐 1층에 대한 걸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렴한 이유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저렴한 이유를 따졌는데 이유가 합당하면 그건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네. 그게 급매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단순화해가지고 좋은 동네의 낡은 집, 그 다음에 조금 멀지만 신축 이런 걸 가지고 제일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이게 맞아요. 아파트가 이제 연식이 좋아질수록 이 뭔가 커뮤니티부터 막 다 달라지니까 큰 틀에서 같은 값이라면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될까요? 어렵죠.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조금 나뉠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시장은 똘똘한 신축 쪽으로 가 있습니다. 똘똘한 신축, 똘똘한 준신축. 네. 똘똘한 지금 한 채가 트렌드가 아닙니다.
똘똘한 신축 한 채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희소재. 특히나 우리가 공급이 적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지금 구도예요. 거기에 이제 뭐 커뮤니티며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핵심은 그래서 연식의 차이가 몇 년이 나냐를 따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20년 차와 그러니까 2000년 초반 거와 2023년 거를 따지면 연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지적인 부분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입지적인 부분이 완벽히 괴리된 지역이 아닌 이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그 금액대에서 봤을 때 마포랑 네. 이렇게 파주를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럼 마포냐, 뭐 서대문이냐, 은평이냐 이런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연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막 이제 평택과 그 인서울을 비교하면 이게 그 구간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금액에서 연식이냐 입지냐를 따졌을 때 생활권 반경이 과하게 확장돼서 왜곡되는 거 아니면 연식을 따지는 게 저는 지금 맞다고 봅니다. 예. 연식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최신축이 있고 그냥 신축급이 있고 준신축, 뭐 준준신축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누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완전한 그 신형 커뮤니티들이 막 있는 최신축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이미 비싸요. 네. 그래서 이미 최고가야. 네. 그래서 그걸 추천을 못 드려요. 그러면 이제 틈새 시장은 5년 차 이내에 있는 신축이죠. 네. 근데 거기서 찾으면 나름의 또 급매물을 찾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도 웬만큼 지금 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우습게 좀 보듯이 무슨 이제 서울 외곽지 이렇게 보는 지역도 신축 가보시면 최고가예요. 네. 네, 그만큼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틈새는 이제 한 5년 차에서 10년 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있는 네. 어떤 의미의 준신축을 찾는 게 사실은 나름의 현재는 틈새다. 근데 이제 15년 차, 20년 차로 가면 어느 순간 한 10년 살면 30년 차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건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우리가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지금 구도에 가고 있어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도록 신축에서 입지 환경이 너무 괴리만 되지 않았으면 연식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러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아예 완전한 이제 재건축 연한이 넘어가 버린 구축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신축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좀 뜨겁거든요. 이런 방식도 괜찮을까요? 재건축에 투자. 뭐 핵심지의 재건축이냐 네. 아니면 애매한 지역의 재건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의도 같은데 핵심 재건축이잖아요. 네. 결국은 되겠죠. 목동 재건축이다. 결국은 되겠죠. 압구정 재건축이다. 결국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의정부의 재건축이다. 될까요? 쉽지 않을 수 있죠. 네. 인천의 구도심에 있는 재건축이다. 될까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봐서 될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미래의 신축이니까. 근데 분담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금 동원력에서 문제가 되는 그 기존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그 자금력이 애매한 경우입니다. 이 분당처럼 자금력이 있는 경우 빼고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의 자금력이 좀 애매해요. 그러면 재건축을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부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분담금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된다라는 보장이 이제 잘 안 나오죠. 네, 결국은 자금 문제니까. 그래서 애매한 지역의 재건축은 기피해야 될 수 있고요. 핵심지 쪽에서의 재건축이라면 맞죠. 최고 신축이 될 거니까. 우리가 뭐 압구정 재건축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은 되겠죠. 네. 문제는 너무 비싸다. 그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대가 좀 있는 지역들의 재건축을 사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신축 분양권을 받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투자금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로 가야죠. 네. 재개발 한 2억 원에서 한 3억 원 정도 되는 지분을 통해서 나중에 분담금을 부담하더라도 네. 신축 아파트가 될 거라는 명확한 관점이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량진 같은 곳들 네. 결국은 거기는 재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들에서의 어떤 10년 한 20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자금을 적게 묻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분담금을 낸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재건축 쪽 이제 그걸 이제 매입을 하고
금액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는. 근데 그걸 이제 난 10년, 20년 기다릴 거야 하는 게 더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지의 재건축보다 도심지 안에 있는 재개발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네. 미래의 신축을 원한다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일종의 그건 뭐 사전 청약처럼 미리 걸어놓고 언젠가 되겠지. 물론 네. 이제 초장기 각오를 해야죠. 네, 약간 맞습니다. 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게 나을 수 있다. 그 요즘에 그 통계를 또 다루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33평하고 25평 뭐 이게 청약 같은 걸 봐도 25평에 더 쏠림도 많고 실제로 지금 기존 구축들도 25평이 평당가가 더 비싼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는 완전히 굳어지는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지금 정책 때문에 일어난 뭐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뭐 이런 겁니다. 비자발적인 평형 축소죠. 네, 기자님들도 질문을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국민 평형이 전용 5구가 되고 있다. 예, 원에서 5구가 된 건 아닙니다. 예, 되도록이면 전용 8사가 삶의 질은 더 높은 건 사실이죠. 네. 예, 근데 전용 5구가 그렇다고 엄청 불편하냐? 그렇진 않죠. 요즘 방 3개, 화장실 2개가 나오니까 구조적으로. 다만 이제 평면이 좀 좁을 뿐인 거죠. 그래서 뭐 전용 5구에서 4인 가정이 산다고 해서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 그 평면이 왜 내려왔냐? 덩어리 가격 문제죠. 예. 금액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인 거죠. 도심지 쪽에서 25평을 거주할래? 아니면 조금 뒤로 빠져서 전용 8사를 거주할래에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선호도에 따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인 가정이야. 네. 난 도심지 25평이면 충분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면 25평이 만족도가 높겠죠. 근데 이제 자녀가 2명 있고 하면 4인 가정이잖아요. 네. 전용 5구가 좁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다 성인이 되면 더 좁게 느껴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좀 불만들이 쌓이면 사실은 그 도심지에 있는 소형 평형을 팔고 외곽지 가서 조금 평형을 넓히는 구도로 가기도 합니다. 삶의 질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직장과의 거리가 중요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도심지에서 살짝 벗어나는 게 삶의 질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비싼 지역들은 25평 선호도가 높고 굳이 뭐 비싸지 않은 뭐 소위 말해서 뭐 지방만 가도 25평대들 좁아서 네. 못 산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용인만 가셔도 네. 대형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선호도가 용인에서도 현재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관리비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 정도 평면이 필요하려면 가구 구성원들이 사실은 많아야 되는데 요새는 뭐 1, 2인 가구가 폭증하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덩어리 가격이 저렴하면서 연식을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평면을 키우고 비싼 거보다. 그래서 네. 최근에 한 지인분이 동대문 쪽에서 이제 전세를 들어가는데 25평 전세가 7억 5천인 겁니다. 네. 전세예요. 매매도 아니고. 네. 근데 주변에 위치한 구축 33평이 매매가가 7억 5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커지는 겁니다. 네. 아, 이 신축 살고 싶은데 구축 20년 이상 지난 거 이게 내 거긴 하지만 또 들어가긴 싫고 막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 중에 뭐가 더 낫다 아니다는 각자 처한 사정에 다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신축 25평 7억 5천을 선택했습니다. 아, 전세로 그냥. 예. 아, 그게 뭐 본인이 생각할 땐 더 좋다고 생각할 수 네. 있으니까. 뭐 신축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 네. 예, 꼭 들어가고 싶다.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삶의 질에서 중요하면 그렇죠. 네. 예, 그때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뭐가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나한테 뭐가 맞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투기과열지구랑 또 이제 토어제가 또 동시에 막 중첩돼서 막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 비규제 지역과 지금 규제 지역 안에서 사는 그 난이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규제 지역에 뭐 차라리 좀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어차피 다 규제 다 당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규제를 회피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들을 승인받고 그 자금 동원을 할 수 있는 분이 굳이 풍선 효과 있다고 해서 외곽지로 갈 필요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갈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규제 지역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이 경우는 이런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비규제 지역에서
어디가 제일 풍선 효과가 강하게 나올까에 대한 판단에서 선택하는 거. 네. 그리고 규제 지역 내에서도 그러면 더 안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에 대한 질문이라면 당연하죠. 그건 수익률 문제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핵심은 수요층 혹은 투자층이 쏠려 있는 쪽이 어딘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수요층에 쏠려 있는 구간은 희소재예요. 연식에 따른 희소재, 네. 한강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른 희소재, 단지 규모가 크냐 안 크냐에 따른 희소재, 뭐 이런 희소성 요소들 있잖아요. 혹은 역에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 희소재, 이런 입지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게 우선시하는 가치가 교육인부는 교육 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제일 우선시하는 게 직장과의 거리면 직장으로 가는 거고요. 제일 우선시하는 게 난 커뮤니티야. 나는 집돌이라서 집에서만 거의 뭐 네. 재택근무해 심지어. 그러니까 의미 없어. 난 집이 최고야. 그러면 이제 저 둔촌 주공으로 가는 거죠. 네. 거긴 뭐 안에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검단에 가면 리조트형 네.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12,000세대짜리. 그런 데가 최고인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재택근무하는 분 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각자 추구하는 그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색깔 중에서도 이런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색깔이 절대 다수가 원래 추구하는 색깔이면 그걸로 의사결정해도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녹지를 우선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하니까 딴 사람도 좋아할 거야. 했는데 자기만 좋아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타운하우스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 자기만 좋아해. 네. 예. 그 나중에 보면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사줘. 막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수가 군중 심리와 내가 보는 관점이 동일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확증 편향이죠. 그리고 정신 승리 뭐 이렇게 네. 표현하는 건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자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뭐냐? 저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럼 아파트 선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신축을 선호한다. 그럼 신축을 선호하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지를 선호하잖아요. 대단지를 선호하는 부분들로 수요자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하고 가까운 쪽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역하고 가까우면 시끄러. 그거는 자기 관점인 거죠. 네. 예, 교통 편한 게 그걸 뛰어넘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요즘에 집 사는 거는 그냥 아주 약간 상식적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들 비슷비슷하니까 그 안에서 내 돈에 맞는 제일 좋은 거. 맞아요. 네. 자기 자금에서 가장 좋은 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걸 누가 선택하냐의 그 방식에서 네. 가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만의 관점을 따지면 약간 논점을 벗어나게 되고 대중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내 관점을 맞추는 겁니다. 반대로 내 관점을 맞추고 대중도 이럴 거야라고 착각하시면 이제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뭐 수도권 얘기만 하냐 지방도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방 뭐 특히 이제 광역시 정도 되는 데들은 또 이제 그 동네 또 상위권들은 뭐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요새 변동률 상에서 보면 지방 쪽도 플러스로 전환한 지역들이 꽤 보입니다. 네. 대전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울산도 최근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했고 대구도 전월세 쪽에서 조금 움직임이 커지면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부산도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광주는 좀 조용하고 뭐 이런 와중인데 그래서 이 플러스 전환에 어떤 유의미성을 부여할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인플레이션 반영입니다. 인플레이션 반영. 어차피 네. 돈은 지방에도 풀리니까. 아니요. 그 돈이 풀리는 것도 풀리는데 핵심은 얘를 신축으로 살려 그럴 때 비싸다는 사실이 지방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네, 건축비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하면서 변동률 상에서 1년 동안 뭐 1%, 2% 이렇게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데 퍼센트지 상에서 플러스 전환을 했을 뿐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분양 문제가 아직 존재하니까 미분양이 이제 팔리는 구간들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아직도 쉽게 팔리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 쪽은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하면 저는 지방도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퍼센트지로는 오른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어떤 유의미하게 오를 거냐? 그러면 한 이 물가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3%, 4%, 5%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그건 힘들지 않을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많이 사시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토어제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약간 좀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 광역시 대장 아파트 산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아니면 토어제를 피해서 뭐 규제 지역 아닌 곳들을 뭐 사는 게 나을까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가족에서 그 자금을 돌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토어제를 뚫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증여하는 거죠. 네. 가족에게 하고 너 거주할 수 있지 가서 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주 요건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뚫으려는 욕구가 강하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그러면 내 그 권역에서 중심지에 해당되는 걸 살까 말까 하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구도가 뭐냐면 이미 저 서울 수도권에 뭔가를 살려고 의지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의 핵심부에 이미 집이 있습니다. 네. 예, 자기 지역 핵심부에 집이 없는데 첫 내 집 마련이 토어제 지역인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서울에 있는 걸로 살려는 거였죠. 네. 근데 과거에는 대구 수성구에 집이 하나 있는 분이 여윳돈이 생기면 수성구에 하나를 더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수성구의 두 번째 주택이 도심지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지역에서 그걸 살려는 의지치가 서울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그 돈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뭐 우리 아들도 살게 하고 딸도 살게 해야 되니까 대구에 하나 더 샀는데 맞아요. 우리 애들도 어차피 이제 다 인서울 네. 대학교 가니까 그러면 서울에 살겠다. 맞아요. 직장이면 이런 것들이 그쪽에 많은 걸 뭐 어르신들도 아니까 이 추세가 그럼 네. 바뀌기는 쉽지 않겠어요? 바뀌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 쪽에 대한 특별한 우대가 필요한 거죠. 네. 그 특별한 우대 조치에는 세금 우대, 대출 우대, 금리 우대 이런 것들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지방 지역 쪽에서 해줬을 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과거에는 이제 대구 혹은 대전 유성구의 이런 유지들이 여기서 집 하나가 있으면서 뭐 가족 간의 그런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를 그 지역에서 또 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대가 없다는 거죠. 네. 내가 특별히 여기서 하나를 더 그렇죠. 사는 거에 대한 우대가 없죠. 이점 혹은 자산 증식 뭐 이런 혹은 거주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별장, 세컨드홈 이런 개념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주택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여윳돈이 있을 때 수도권에 있는 집을 또 사고 하는 경우들이 결국은 자산을 계속 이쪽으로만 불러온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만 제가 이제 그 고향이 강원도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직장이 서울이어서 서울 근처에서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집을 살 때도 과연 서울일까요? 뭔가 지방 쪽에서 뭘 살 때 혜택이 있다면 강원도에서 하나를 더 살 여지가 네.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도 그 수요 있으니까.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첫 내 집 마련은 수도권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어요. 네. 교육이며 직장이며 이런 것 때문에 교통이며. 근데 두 번째 주택을 고민할 때는 꼭 수도권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안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재일 랩장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 내년도 집값 상승을 좀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근 한 20년을 보면서 봤던 건데 네, 건설산업연구원 아시죠? 네,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 아시죠? 네. 거기에 최근에 이제 전망 발표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뜨겁게 예측하는 걸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0년 사이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내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예, 아니 예고하고 엄청난 있다. 걸 전망하지 않았고요. 2에서 한 3% 오른다 전망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돌아보세요. 몇 년을 돌아보세요. 과거 보면 항상-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입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세게 얘기한 예,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세게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랩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